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19 이후 러시아 시장 현황과 진출 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한러비즈니스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종호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일단 대면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서로 상호 또 교감을 나누면 좋겠지만 이렇게 또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오늘 강의 제목은 이제 방금 소개드린 대로 코로나 이 상황에서 러시아 지금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향후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시장을 진출해야 될지 그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이렇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러시아 쪽 그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게 굉장히 확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19,000명, 일일 확진자 수가 19,000명을 돌파했다고 하고 있고, 도표도 보듯이 최근에 다시 확산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서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모스크바나 옛날 상트페테르부르크 대도시에서 이제 확산이 심각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지방, 러시아의 지방, 시베리아나 다른 중소도시에서 지금 심각하게 코로나 상황이 발전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시베리아나 이제 지방 지역에는 따져보면 방역 시설도 잘 안 돼 있고 그 병원이나 이런 의료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 당국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도표에 이제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나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몇 가지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 사실 이제 러시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2월 달에 출장 가고 지금 3월 달부터 지금 러시아를 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9월 27일부터 양국 간의 이제 합의에 의해서 항공 노선이 새롭게 이렇게 재개가 되었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제 아직 출장자들도 적고 아직까지는 러시아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환경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 코로나 이후에 러시아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을 보시면 금방 이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어떤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것입니다. 2019년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러시아 대외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좀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3월 달부터는 급격하게 직접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인터넷 쇼핑몰 시장은 이제 20% 정도 성장하는 이제 아주 그런 시장이 열려 있고 향후에 제가 이제 러시아 온라인 쇼핑 시장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아시겠지만 전 세계 처음으로 스푸트니크 V라는 백신을 개발했죠. 삼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삼성도 좀 느리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백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백신이 이제 아직 이렇게 상용화돼서 지금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러시아 경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런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 출장자들한테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많습니다. 러시아의 비즈니스 진출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강의를 들었을 건데, 제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먼저 러시아의 비즈니스 진출 전략을 하기 전에 러시아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이나 거시 경제 지표나 또 그리고 실제 대교육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작년 러시아의 대외 교육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러시아가 사실 작년 대무역 총액은 한 6,632억 불로 원래 수출이 많습니다. 4,200억 불. 수입은 좀 적습니다. 2,400억 불 정도인데 이건 이제 러시아는 이 무역 수지 측면에서는 흑자국입니다. 그러니까 한 1,700, 한 200조 정도 되죠. 계속 역사적으로 이렇게 대외 교육 동향을 보시면 계속 수출이 수입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의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원자재인데 오일 앤 가스나 LNG, 그다음 광물 쪽인데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나마 이제
대외 교역에서는 이제 무역 수지 흑자다, 흑자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러시아가 GDP 대비 이제 해외 무역 의존도를 보시면 한 4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대비하면 작년에 한 63%, 우리나라 옛날 70%, 우리나라는 이제 대외 교역에 굉장히 의존하는 이런 나라죠.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를 보시면 한 40%밖에 안 되니까 내수가 굉장히 탄탄한, 뭐 무역의 그 해외 어떤 무역에 뭐 의존은 하지만 그게 비율이 낮기 때문에 러시아 자체는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내수가 자급 조절이 되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밑에도 보시면 무역 흑자 동향을 보면 이 코로나 이전에 작년에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이제 올해 데이터는 아직 이제 정리가 안 됐지만 올해는 이제 많이 좀 다운되는 거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인구당 그 작년 기준에서 1인당 한 1,700불 정도 수입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나라다. 뭐 그래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시겠지만 올해 초부터 국제 유가가 하락되고 있고 그 다음에 루블화 당연히 약화되고 있고 그 코로나 지속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국민들의 이제 소득 수준은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이제 정부 주도의 그 경제 시스템 자체는 재무 구조는 튼튼하다. 다음에 이제 제가 경제 지표를 몇 가지 짚어 보겠지만 러시아 뭐 이게 국가 자본주의처럼 러시아 이게 국가 위주의 이제 경제 구조는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빨간 신호 그런 어떤 시그널이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이후 러시아 경제 지표 현황을 이제 중요한 걸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은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한 65 정도에서 안정화됐는데 이번에 뭐 올해 초에 이제 오일 가격이 떨어지고 또 이 코비드19 형태 영향으로 지금 78루블 1달러당 굉장히 지금 루블하고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뭐 국가 산업 생산성, 뭐 그다음 소매 매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이제 평가할 때 실질 가처분 소득도 3.8% 정도 떨어져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시면은 불경기, 좀 경기가 조금 악화되어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그 러시아의 그 대부채 같은 경우는 GDP 대비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러시아의 경제 자체가 굉장히 휘청거릴 그런 상황은 아니고 외환 보유고도 한 4,500불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대부채 비율도 높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의 지금 여러 가지 당면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 경제 시스템 자체는 그나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러시아 수출 교육 현황과 주요 수출 품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러시아면은 자원 의존적인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출 품목이 그 오일 앤 가스, 그다음 광물, 농산물도 있습니다. 뭐 목재 이런 어떤 철강에 있는 원료 이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대외 수출 품목 중에 원자재, 에너지 자원이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자원 의존적 그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자원 의존적인 경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디지털 경제, 그러니까 비자원, 하이텍 기술 제품 위주로 수출 확대를 노려보고 있지만은 아직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수출 교육 품목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10가지 정도 하면은 대부분의 70~80%가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러시아 수입 교육 현황과 주요 수입 품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는 어떤 아이템, 어떤 품목을 많이 주로 수입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주로 기계류나 전기, 전자, 정밀화학, 자동차, 차량
이런 쉽게 말하면 하이텍, 그러니까 좀 기술이 필요한 하이텍 제품들, 완제품이나 아니면은 반제품, 그리고 부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수입하냐면 요즘 가장 그 러시아에 많이 팔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 1위고요. 전통적으로 강한 유럽 국가에서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이제 수출 규모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서방의 대러 제재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 그 수출하는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 이런 면에서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들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 그 가능한 이제 자기들 자국 산업 보호 정책에 의해서 수입 대체 산업도 육성하고 있고 제조업을 이제 강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만나면 웬만하면 러시아에 좀 투자를 해라. 너희들 물건 이렇게 좀 그냥 직수출하지 말고 너희들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 혜택이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러시아에 공장을 지어라. 이런 어떤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입 대체 산업 육성에 의해서 옛날에는 이제 그냥 완제품을 수입하다 요즘은 이제 완제품은 자꾸 이제 관세도 높이고 여러 가지 정부의 공공 조달에도 좀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제품이나 CKD 형태 있죠. 이렇게 부품이나 이런 형태를 러시아에서는 수입을 해서 이걸 이제 완성품 조립 이렇게 또 다시 재수출하는 이런 어떤 교육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10대 수입 품목 자체가 전체 한국이 굉장히 잘하는 품목입니다. 하이텍에서. 근데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러시아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러시아 주요 교육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 6대 그 교육국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육국이고 우리나라의 대교육은 현황에서 러시아는 한 10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보시면은 러시아의 주요 교육국 1위는 중국입니다. 그 작년 기준으로 양쪽의 교육 규모가 1,000억 불 초과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223억 불,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한 150불 정도 수출했고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한 7, 80억 불 정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따져보면 러시아가 오히려 우리나라에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오히려 교육 면에서는 좀 우리가 좀 마이너스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국가별 대러 시장 점유율 추이를 딱 보시면 중국이 얼마나 많이 그 러시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그 시장을 점유하는 시장이 높아지는 그 기본 원인은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제품도 그만 쓸만하다. 이게 이제 전자제품이든 기계나 장비나 이런 면에서 중국이 웬만하면 요즘 다 만들고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나 유럽 기술 수준에 거의 도달하는 그런 어떤 그 상품 품질을 경쟁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시장에서의 비중도 점유율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교역 동향과 시차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무역협회에서 이제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알겠지만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입니다. 우리 1990년대에 우리나라가 한러 간에 수교를 하고 나서 올해 2000년 딱 30년 되는 해입니다. 그 교역량을 보면은 괄목할 정도로 많이 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999년도 비해서 한 25배, 25배 정도의 성장을 했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0년도 이후에는 가만히 보시면, 러시아가 한국에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 러시아의 수출을 좀 답보 상태 아니면 줄어들거나 이런 어떤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작년 223억 불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60, 70억 불 정도 수출하고 러시아에서 한 150불 수입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광물이죠. 광물성 연료, LNG나 오일이나
요즘은 오일도 우리가 옛날 중동산 오일에 많이 영향을 많은 구매량을 보였지만 요즘은 러시아 우랄산 오일도 많이 구매하고 있고요. 특히 또 LNG도 계속 꾸준히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뭐를 팔고 있느냐? 현대 기아 자동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공장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단연 이제 차량, 그 차량 옛날에는 완제품을 많이 팔았지만 요즘은 이제 그 차량에 대한 부품을 또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 뭐 스마트폰은 삼성은 러시아에서 1위를 하고 있고 가전 쪽에서는 LG가 아주 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보면 좀 하이텍 제품 위주로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전체 거시적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에 러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교육 동향이 어떻고 그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장 분석에 있어서 이제 우리 한러 간의 교육 구조 특성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옆에 처음에 보시면 우리가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단연 반도체죠. 우리나라의 작년 기준 한 20%, 21, 2%를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제1위가 반도체입니다. 어디로 수출합니까? 대부분 중국, 이렇게 반제품 형태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하죠. 그래서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반제품, 그 하이텍 제품의 이 반제품 자체를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그걸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은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 수출한 이런 글로벌 공급 가치 사슬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러시아는 왜 이렇게 교육이 발전이 안 되느냐? 이런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하면은 제가 생각에는 한국, 러시아는 이렇게 서로 공급 그 가치 사슬, 생산의 분업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역량이 좀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대부분 그 우리나라 지금 또 러시아에 또 많이 팔고 있는 제품들 중에 차량 부품이나 기계, 전기전자, 전기기기 이런 게 있지만 중국하고 그 독일을 비롯한 유럽하고의 이 경쟁력에서 우리가 오히려 그 떨어지지 않나. 뭐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는 우리가 포지셔닝을 저가가 중저가는 아니고 가격도 괜찮고 품질도 괜찮은데 미국, 유럽하고 비교했을 때 좀 밀리는 뭐 영업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역량이 좀 정체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 10대 러시아 수입품을 보면은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뭐 OLED 이런 것 없이도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어떤 아이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좀 공략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좀 그 전망시장, 그 우리나라하고 러시아 간의 그 서로 교역에서 좀 충분히 이제 시장을 좀 그 잠재 시장을 이렇게 새로 발굴하고 또 이렇게 서로 간의 교역량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전망시장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러시아 전망시장 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리고 아니면 강소기업들이 뭐 대기업들은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요. 이 하이텍 제품을 발굴해서 러시아 품목 다변화 이런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다시 보시면 러시아의 주요 하이텍 제품을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컴퓨터 기계, 전기 제품, 소비자 가전, 자동차, 제약 이 네 가지만 해도 러시아가 얼마나 1년에 구매하는 양이 엄청납니다. 대부분 이게 한 1,000억 불, 한 120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아까 자동차 차량 같은 건 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게 한 3%, 3.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6, 70억 불 정도밖에 수출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제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이런 어떤 강소기업들의 제품을 좀 발굴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러시아의 여러 시장을 한번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전망 시장을 보겠습니다. 러시아 블루오션 공공조달 시장 공략 필요.
이렇게 했는데 공공조달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도 조달청을 통해서 정부가 이제 입찰을 통해서 이제 그 조달 제품, 그 다음에 노역이나 서비스를 이제 구매하는데 러시아도 워낙 옛날에 그 러시아가 비리가 많고 그 여러 가지 그 뇌물이나 이런 블랙 마켓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공공조달 시장을 아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그 공공조달 법 규정이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페데럴 로 넘버 44번, 페데럴 로 넘버 223번입니다. 첫 번째 이제 아시겠지만 러시아 정부,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지방 정부도 있고, 뭐 서울시가 있고, 뭐 경기도가 있고, 중앙 정부도 있고 이런 데서 조달하는 어떤 그 품목입니다. 이게 작년에 152조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더 큰 시장이 있습니다. 특정 유형 법인, 러시아는 공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이게 이제 러시아가 국가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영미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뭐 모든 그 오일 앤 가스 이제 돈이 되는 사업들은 전부 다 공기업들이 이제 장악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스프롬이나 로스네프트나 뭐 로스텍이나 뭐 러시아 연방 뭐 철도공사나 이런 모든 공기업들이 엄청난 많은 어떤 그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업이 작년에 그 공공조달로 구매한 게 387조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5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공공조달 시장이 1년에 500조, 600조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뭐 불경기든 경기가 안 좋든 이 정부 쪽에서 구매하는 양이 엄청난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이 공공조달 시장에 잘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통 이제 대기업들도 B2C 제품, 컨슈머 마켓, 소비재 마켓에서는 굉장히 잘합니다. 뭐 거기는 투명한 경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잘하는데 조금 보이지 않는 좀 뭔가 이렇게 사전에 뭔가 서로 이렇게 그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공공조달 시장에 가면 그 덜러리 쓰는 그런 어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공공조달 시장 크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작년 이제 러시아 공기업 중에 로스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사무소도 있죠. 옛날에는 방위 산업을 위주로 하고 요즘 민간 쪽으로 민수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러시아 신기술공사가 1년에 공공조달 구매하는 게 우리나라도 뭐 루블로 나와 있지만 4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이나 정부에서 한 기업이 그렇게 독점적으로 그렇게 많은 어떤 예산으로 공공조달을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근데 이렇게 러시아는 이렇게 한 10개 정도 상위 10대 기관들이 이렇게 공공조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 분배죠. 이런 힘이 있는 어떤 공기업들이 그 푸틴 대통령의 보통 척근들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스텍의 회장님은 최미조포 회장님은 푸틴의 옛날에 친구시고, 로스네프트의 이고리 세친 회장 그분은 뭐 오일 컴퍼니죠. 이쪽은 옛날 푸틴의 옛날에 비서실장을 하시고 부총리까지 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이 푸틴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 힘이 있는 어떤 공기업 회장님들이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런 부분에 이렇게 러시아는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그 인너서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거기에 마켓이 크면 그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눈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조달 시장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전략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사실 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수입 제품, 그러니까 직수입 제품의 퍼센테이지가 1년에 한 100조 정도 됩니다. 100조인데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뭐 아시겠지만 10조도 수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10%만 해도 뭐 여기에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 진출한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들, 외국계 기업들은 그쪽에서 러시아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매출 구조를 다 하면 한 250조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40조 중에 한 250조 정도 외국계 기업의 제품이 이 공공조달 시장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그 러시아의 블루오션인 공공조달 시장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망 시장 세 번째 볼까요? 아까 보시면 중국이 저가에, 중저가에 그냥 쓸만한, 러시아말로 나르말나인 까체스트바로 쓸만한 품질로 러시아 시장을 이제 거의 뭐 장악하고 있죠. 이제 뭐 중국에서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의류부터 패션부터 뭐 여러 가지 가전부터 뭐 기계류, 뭐 장비, 설비부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그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러시아 또 기이한 현상 코로나 사태인데 당연히 이제 아까 일반 국민들의 소득 수준은 실질적인 소득은 떨어지고 있지만 또 잘 사는 사람들은 그때가 또 사업의 기회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특히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많기 때문에 럭셔리 마켓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작년만 40몇 조고 2022년도에 맥킨지나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60억 불, 7조 정도 되겠죠. 7조가 넘습니다. 대부분은 유럽 제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도 이제 밑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옛날에 LG전자가 러시아의 판매 법인의 매출이 한 3조 정도 되었는데 최근에 한 1조 5천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LG의 러시아 시장 공략이 거기에 뭐 제조 법인도 따로 있고 직수출 팀도 있고 하겠지만 그 판매 법인의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면 가전이나 이 전자제품 쪽에 중국하고의 이제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뭐 하웨이나 샤오미나 이런 쪽이 시장 점유율 급속히 러시아 시장 점유율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어떤 전략을 작년부터 영업 전략을 내세웠냐면 고가로 가겠다. 초 프리미엄 가전 시장으로 가겠다. 안 그래도 러시아 럭셔리 마켓이 발전돼 있고 여기 아예 우리는 비싸고 고부가치가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 위주로 팔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에 보시면 LG가 최고급 브랜드 샵을 모스크바나 상트나 그 외에 이제 중요 도시에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오히려 부가가치 높은 사업을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을 가지고 오히려 럭셔리 마켓에 진출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옆에 재미있는 뭐 에피소드인데 삼성의 울트라 HD TV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저 가격이 러시아 루블로 600만 유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한 1억 정도, 1억 원. 우리나라 뭐 웬만한 사람이 1억 원짜리 TV를 집안에 배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잘 팔린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급 아주 그 럭셔리 프로덕트에 대한 구매 수요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중저가 중국하고 싸우지 말고 옥신각신하지 말고 오히려 상품 경쟁력,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오히려 프리미엄 럭셔리 마켓에 아예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 소개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망시장 네 번째인데요. 이제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한국형 B2C 온라인 직구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어로 돼 있는 한국에 있는 좋은 제품을 잘 구성해서 러시아 현지어로 번역이 되어서 러시아에 맞는 아주 이렇게 좋은 어떤 그 온라인 직구 플랫폼이 만들어진 걸 보셨는지요? 저는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여러 개 이제 화장품이든 몇 개 그 포털 사이트에서 러시아의 그 대형 포털하고 연계해서 몇 개 품목별로 몇 개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한국 제품 그러니까 K 프로덕트 해서 이렇게 전용 러시아 전용 이렇게 직구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아직까지 저는 못 봤습니다. 옆에 알리익스프레스 쪽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의 자회사죠. 물론 이제 이게 완전한 직구 형태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러시아가 법인을 만들었고 같이 러시아 쪽하고 제비실을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각각 중요한 거점에 물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르죠. 직구 배송이. 중국에서 직구를 한다 하더라도 주문 받으면 빠른 어떤 배송, 이게 이제 현지 물류 시스템을 같이 결합해서 직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30억, 2억 불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한 40조. 우리나라의 수출량의 한 50%를 이 알리익스프레스 B2C 플랫폼을 가지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우리나라도 왜 이걸 하지 못하냐. 우리나라도 아주 중소기업 제품에서 강소기업들 제품, 히든 챔피언 제품들 많은데 이런 걸 좀 잘 소싱해서 러시아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이런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온라인 쇼핑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비접촉 경제에서 러시아 온라인 시장은 더 클 겁니다. 올해 상반기면 20%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온라인 쇼핑 시장에 우리나라의 이제 전용 그 직구 플랫폼부터 시작하는 어떤 그런 그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망 시장 5번째입니다. 그게 방금까지는 우리나라 제품 러시아 시장에 전망 시장에 파는 게 집중했지만 여러분들 기업들이 뭐 제조업도 있고 유통업도 있고 수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에서 또 도입해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좀 가공해서 또 재판매하고 또 수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가져올 만한 아이템이 없을까?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이제 오일 앤 LNG나 뭐 여러 가지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 대기업 아이템 아닙니까? 그죠? 그런 아이템 말고 우리 뭐 중소 중견기업들이 또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발굴해 보면 첫 번째 저는 소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 인재 이렇게 보니까 조금 막연한데 소재는 뭐 아주 구체적인 프로덕이지만 소프트웨어는 이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재라고 하는데 뭐 사람을 사고 팔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수한 인재를 도입하는 것도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러시아가 강한 게 오일 앤 가스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원천 기술이나 러시아의 소재 기술, 그리고 요즘 러시아의 우수한 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한국에 필요하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그 어라이벌이란 그 옆에 그 둥근 한 버스 형태가 있죠. 전기 자동차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물론 이게 이제 영국 법인입니다. 어라이벌이라는 회사가 스타트업입니다. 한 5년 된 스타트업인데 올해 초에 우리나라 현대 기아 자동차가 1290억 그러니까 1억 유로로 전략적인 투자를 합니다. 지분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좀 대비고 이 러시아 기업이 오리진 모든 개발자나 오너도 다 러시아인입니다. 물론 영국의 법인이 되어 있지만 모듈형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앞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드웨어적으로 자동차를 잘 만들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테슬라도 따져보면 전기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현대 기아자동차가 전략적으로 이 어라이벌을 하고의 협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뛰어나고 그 밑에 보면 현대모비스와 얀덱스가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및 자율주행 로봇 택시 공동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현재 공동으로 이렇게 로봇 택시처럼 이렇게 자율주행이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를 대고 얀덱스는 소프트웨어를 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잘하는 것, 대량 생산 제조 기반 기술, 응용 기술, 상품화 기술, 러시아가 잘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알고리즘 능력 이런 쪽에 결합해서 대기업들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 삼성 AI가 2년 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모스크바 AI 센터를 열었습니다. 거기 이제 두 분의 이제 사진도 있지만 러시아의 AI 센터에 한 300~400명의 최고급 AI 엔지니어들을 삼성은 이렇게 선발해서 향후 차세대 AI 기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빅데이터, 로봇 기술 이런 쪽에 R&D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삼성이 잘하고 있고 삼성 관계자 이야기도 전 세계 몬트리올이든 실리콘밸리든 뭐 중국이든 유럽이든 삼성이 그 국제적인 어떤 연구개발 센터가 있지만 모스크바 AI 센터가 가장 생산성이 높다. 개발 생산력이 높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 밑에 제가 여기 도로공사하고 있는 이 부분은 러시아 소재를 한국에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좀 가공을 해서 우리 한국 도로공사에 이렇게 포장재로 사용하는 어떤 현장을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안티 아이싱, 블랙 아이스 아시죠? 겨울 되면 눈이 내리고 이제 이게 결빙 현상인데 이 결빙을 방지하는 소재 기술입니다. 러시아는 원래 소재 기술 뛰어나고 이 소재 기술하고 한국의 여러 가지 도로 포장 기술하고 결합해서 한국에서 이미 올해부터 도로공사에 적용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 한 3년 동안 한 400억 정도의 원료만 이렇게 매출을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이제 경기도에서 그 발표한 어떤 그 한국하고 러시아 간의 기술 협력 사례입니다. 한 3년 전에 시작했고 러시아의 이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쪽입니다. 우리나라에 또 대량 생산, 응용해서 상품화하는 기술, 러시아의 핵심 원천 기술 결합해서 국내에서 대량 생산하는 어떤 모델로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프롬이 올해 500만 불 투자하기로 최근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아이템이 오일 앤 가스나 LNG나 광물이 뿐만 아니라 잘 눈여겨보면 소재 쪽, 그 다음에 아까 했죠. 러시아의 원천 기술하고 연관된 소프트웨어 기술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좋은 그 양질의 그 개발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진출 전략 제가 한두 가지 남겼는데, 처음에 러시아 시장, 러시아 전망 시장을 한번 살펴봤고, 최근에 러시아의 그 어떤 분야에 좀 그 관심을 두고 눈여겨보고 이제 좀 검토해야 되는지를 한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제 전략 어떻게 갈 것인가.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도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일단 대기업들은 뭐 나름대로 자본력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직접 현지에 공장도 세우고 영업법인도 만들고 직원도 뽑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모스크바에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 거점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모스크바가 워낙 또 비싼 나라 중에 비싼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웬만한 중소기업이 거기에서 자판을 펴고 거기서 영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러시아 현지 좋은 파트너를 어떻게 발굴하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지에 이런 전문 유통 밴드 업체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팔고자 하는 아이템이 B2C 쪽이냐, B2B 쪽이냐, B2G 쪽이냐, 이런 게 따라서 유통 밴드들이 다양합니다. 러시아도 유통 생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 도매, 소매, 뭐 온라인 플랫폼, 이런 다양하게 이렇게 이 상품의 흐름, 돈의 흐름에 있던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를 시작으로 내 아이템이 이 컨슈머 마켓으로 가야 되느냐. 러시아 컨슈머 마켓이 400조 정도 됩니다. B2B, B2G, 아까 이제 공공조달시다 500, 600조 이상 되는 이쪽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발굴하는 그 현지 파트너, 우리가 직접 가서 소매, 그다음 이거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공공조달에도 우리가 입찰 서류 들고 직접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지 법인이 아니고 외국 법인이 참여하기는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손쉬운 방법이지만 또 어려운 부분 하나가 현지의 좋은 유통 밴드를 발굴하는 노력입니다. 물론 이제 박람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즘같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무역협회든 코터라든 그런 많은 어떤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현지에 중요한 어떤 그 유통 밴드 업체를 발굴해서 소형 판매점, 온라인 쇼핑몰로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파는 상품이 최종 소비자로 컨슈머 마켓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 제품이 이 유통 밴드 공공 조달에 아주 탁월한 뭐 그쪽도 선수될 만한 그 도매, 그다음 공공 조달 납품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하고의 이제 좋은 어떤 파트너십 연결되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공 조달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될 만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될 만하지 않은 사업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낭비고 손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될 만한 아이템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그 시장의 그 유통 생태계를 잘 분석하고 그에 맞는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발굴하는 게 우리가 사업의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표시한 거는 요즘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SNS 영업 방법들, 러시아 유튜버, 인스타그램, 간딱지, 뭐 이런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이런 통해서 우리가 팔고자 하는 제품을 이런 그 루트, 새로운 어떤 그 홍보 라인 루트를 이렇게 개발하고 발굴해서 영업비를 오히려 줄이는 그런 어떤 방법도 연구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될 만한 사업 아이템을 할 때 우리 제품의 가치가 그냥 뭐 가격 경쟁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품질과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에 대한 어떤 명확한 확신에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유통 생태계 말씀드렸고 그럼 어떻게 먼저 첫 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 빅데이터 요즘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수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중에 우리가 유용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업이든 러시아에 수출하려는 업체든 러시아에 현지에 창업을 하는 기업인이든 아니면 러시아에서 좋은 아이템을 들려와서 한국에서 제조 생산해서 글로벌 마켓에 나가든 일단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아이템이 뭐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이 뭔지 이걸 명확하게 좀 개념 정립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어떤 구글 최초의 엔지니어링 디렉터이자 혁신 전문가인 알베르트 사보이예요. 올해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이라는 책을 저도 읽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막 그냥 의견은 됐고 데이터로 말하라. 누구의 의견도 묻지 말고 당신의 데이터를 수집하라. 결국엔 나만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내 아이템에 대한 확실한 정보, 그리고 그거를 잘 포장하는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이 제품을 팔기 위한 타겟 마케팅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 시장 데이터를 우리가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 그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할 때 큰 대형 박람회, 바이어 셀러 매칭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요즘은 특히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출장도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무역협회나 코트라에서 이런 이제 화상회의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 이전에 우리가 팔 제품에 대한 명확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에게는 필요한 시장 진출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제품을 러시아 파는 게 아니고 러시아 우수 혁신 기술을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의 상용화 기술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새로운 또 시장에 진출하는 모델입니다. 뭐 어떤 한국의 그 지방자치제에서 저보고 우리 러시아의 원천 기술이 발달됐다고 하니까 그 기업들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기술이 좀 필요한 기업들하고 좀 매칭을 좀 시켜 주시죠.
매칭 좋죠. 우리가 매칭하지만 그 매칭이 그냥 만난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가져오고 싶은 아이템이 기술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매칭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관심 있는 수요 기술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한국, 러시아 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기술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설득해서 예산도 만들어서 한 50개 정도의 우리나라에 필요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필요한 50개의 기업들을 좀 발굴하는 어떤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까지 아주 디테일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S협력, 우리나라 삼성이죠. 경기도에 이 협력사들의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50개 중에 24개의 러시아 기업하고 소부장 분야에 협력을 하고 싶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또 말경에 1차 24개 기업 다 못하니까 1차 거기서 한 6개 기업 단계별로 한국하고 러시아 기업하고 이렇게 그때는 이제 매칭을 할 수 있죠.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고 양쪽의 관심도도 확인되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비즈니스 상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그거 없이 그냥 뭐 큰 전시관을 만들었으니까 당신들 여기 들어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팔고 있는 러시아에 팔겠다는 그 아이템이든 러시아에서 도입할 어떤 기술이든 제품이든 먼저 여러분들의 기업이든 개인 비즈니스 하시든 여러분의 고유한 시장 데이터를 수집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결론에 의해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시제품은 아니죠. 프로타이핑은 시장 태핑 정도로 시장 조사도 해보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 전략을 짜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사업을 할 때 특히 해외 사업을 할 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이후 러시아의 시장 현황,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떤 전망 있는 시장을 좀 눈여겨봐야 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시장 진출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